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조민재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다 끝난 위기가 계속 시장을 붙잡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크레딧과 미국 소형은행들의 잇따른 파산 위험으로 국내 증시 또한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에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의 1위 은행 UBS와의 합병을 발표했고 미 연준 역시 은행기관 자금 조달 프로그램 BTFP를 마련하는 등 금융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박문환 이사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번 미국 은행 위기의 원인과 후속 조치, 그 여파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주간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몇몇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미국의 SVB 등 3개 지방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차기 위험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위험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UBS에 인수되었죠. 비록 비슷한 시기에 부도 리스크가 커졌다지만 SVB와 CS는 전혀 다른 위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스위스 크레딧은 투자 실패로 인한 부실이 위기의 원인이었죠. 2021년 파산한 영국의 그린실 캐피탈 아시죠? 그리고 또 한국의 투자자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탈에 대한 투자 실패 때문에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 자본금 결손 위험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뱅크런이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1천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금이 유출됐었으니까요. 주말에는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합병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대략 3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첫째, 1,000억 스위스 프랑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고, 둘째, 최대 90억 스위스 프랑의 돌발 부채에 대한 책임을 SMB가 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170억 달러 규모의 AT1에 대해서 전액 상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두 은행 간의 합병은 성사될 수 있었고 크레딧 스위스 주주는 22.48주에 대해서 UBS 한 주를 받게 되면서 올해 말까지 합병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죠. 물론 약간의 잡음은 좀 남아 있습니다. 코코본드의 하나인 AT1 170억 달러어치가 전액 상각 처리한다. 그런 방침이 알려졌죠. 이러면서 채권 시장을 동요시켰어요. 코코본드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위기에 처할 때는 굳이 안 갚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분류되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의 은행들은 자기 자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코코본드를 많이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CS도 마찬가지였어요. AT1의 발행 등을 통해서 CET1, 즉 보통주 자본 비율을 14.1%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AT1 전액 상각이라는 이벤트가 이 코코본드 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멀쩡한 은행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죠.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논외로 하고 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혹자는 최근 미국 은행들의 문제가 과거 SNL 사태와 비슷한 이른바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원인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 SNL 사태는 무려 10년 가까이 끌던 대형 악재였어요.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SNL 사태와는 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SNL도 지독하게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단기금리로 차입해서 장기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그 은행의 특성상 대출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예금금리만 빠르게 오르는 바람에 거대한 결손이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 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SVB의 듀레이션은 5년 전후였기 때문에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목하기엔 조금 껄끄럽죠. 그보다는 절대 부도 리스크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안전자산인 트레저리 펀드에 대한 신뢰가 깨졌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죠. 트레저리 펀드, 즉 미국 재무성 채권은 리스크 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도가 나지 않는 자산이다라는 말이죠. 이자가 늘 따박따박 나오고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반드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원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이자 지급이 연체된 적 단 한 차례도 없었으니까요.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은 과거의 여느 위기처럼 대출을 해줬다가 뭐 돈을 떼었다거나 혹은 투자 실패를 했다거나 뭐 신용 공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유동자산 계정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이 트레저리 펀드를 담아두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트레저리 펀드는 여전히 누가 뭐래도 안전자산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유로든 만기 보유가 안 되고 중간에 매도를 한다면 원금 손실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1억 원어치의 미 국채를 매수했어요. 이표는 1%였고 만기는 10년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오겠죠. 따박따박. 그리고 10년 후에는요. 정상적으로 1억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불변입니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중간에 매도를 한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5%까지 1%에서 5%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더런 이슈, 즉 지금 막 발행한 따끈따끈한 채권이라면 매년 얼마씩 이자를 줘요? 500만 원씩 이자를 주겠죠. 그리고 10년 후에는요. 1억 500만 원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1% 금리로 발행했던 채권과는 당장 차별이 생기게 돼요. 기존 채권 보유자는 매년 100만 원씩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채권과 지금 막 발행한 채권의 연간 이자 차이는요. 무려 400만 원이나 나겠죠. 여러분들이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물론 금전적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자를 받는 채권을 지금 시장에 매도한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자를 500만 원 주는 채권도 1억 원이면 매수가 가능한데 말이죠. 동등한 채권이. 그래서 잔존 기간 동안 그 못 받는 이자만큼 할인해 줘야만 매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기가 5년 정도 남았다고 해보죠. 매년 400만 원 차이가 나죠. 5년 동안 덜 받는 이자가 4, 5, 20, 2천만 원이니까 그만큼 싸게 팔아야만 구매자가 나타날 겁니다. 자기 자신은 분명히 1억 원 주고 샀어요. 이거 만기까지 들고 가면 1억 원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중간에 매도를 할 경우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채권을 시장가로 내놓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hold to maturity라고 그러거든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손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계적으로는 비실현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SVB와 같은 문제는 오로지 SVB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니,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거의 다 보유하고 있겠죠. 미국의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는 바람에 미국 전체 은행 부분에서 비실현 손실을 거의 6,2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은행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SVB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요구불 은행의 예금에 대한 인출이 집중됐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트레저리 펀드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집중해 보죠. 다행히도 미국의 소형 은행들에 대한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치는 매우 발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연준은 BTFP, 즉 은행 기간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이 위기의 진원지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나 안전하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미 국채 중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손실이었잖아요. 연준은 그것을 담보로 현금을 내주기로 했어요. 물론 시장 가치가 아닌 명목 가치로 말이죠.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1억짜리 채권을 만기 보유가 아닌 중간에 내다 팔았을 때 2천만 원 손실을 보아야만 매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연준이 1억 가치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채권을 받고 여기에 추가로 예금자 보호법을 넘어선 예금도 모두 보장해주겠다라고 발표했어요. 더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2년 동안 대출해간 은행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 금융위기 때 ECB가 엘트로를 갖다가 3년짜리 초저금리 장기 대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엘트로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실패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은행이든 대출을 해가게 되면 그 은행은 부실은행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출을 해주면서도 2년간 비공개라는 선물을 하나 더 붙여준 겁니다. 덕분에 지난 주말까지 연준은 90일 만기 초단기 대출과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총 2,910억 달러가 방출됐는데요. 이 중에 BTFP를 통해서 대략 119억 달러의 지원이 실행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고요.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나간 돈이나 BTFP를 통해서 나간 돈이나 모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제대로 조치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주가는 반짝 상승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 반등이 오래가지 못하고 들쑥날쑥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치료였다고 하더라도 뱅크런 자체를 막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행은요, 결국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먹고 사는 시스템이에요. 예금이 나가버리면 대출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영업 기반은 쪼그라들어서 빈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경우 예금 유출 규모가 89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예금이 1,76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 말은 퍼스트 리퍼블릭의 영업 기반 중 절반이 소실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리콘뱅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뱅크 예금 전액을 보장해 주겠다라면서도 부실한 은행에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뱅크런이 발생하면 회사가 영업 기반을 잃게 되는 곳이잖아요. 영업 기반을 잃게 되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장해주지 않는다는데 그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도 나도 그 종목에 대한 매도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주가 하락을 보고는 또다시 뱅크런이 재개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뱅크런에 더해서 은행 간의 거래마저 끊어지게 되면 이 명판을 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CS처럼 피인수되는 겁니다. 아무리 CS가 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영업 기반이 날아간 상황에서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멀고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를 아직까지 잃지 않고 있는 다른 은행에 피인수되어 명차를 바꿔 차는 것이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실제로 중지 중인 시그니처뱅크가 매각됐다는 루머가 로이터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SBB 역시 퍼스트 시티즌스로부터 이 분할 매각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크레딧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실 자산이나 신용 공여 등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가 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TV 및 국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알짜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지만 단지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속등하는 바람에 생긴 단기적 문제일 뿐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저는 미국 은행권에 대한 문제점 원칙적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리적 안정 단계까지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죠. 그러면 최근 고객님들로부터 받았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위기는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대출에 연계된 부실이 아닙니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도부터 도드-프랭크법이 만들어진 이후 2,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들은 혹독한 가정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흘러갈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국의 금융당국이 취한 조치는 충분히 적시적이었고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심리적 영향으로 인한 뱅크런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뱅크런은 은행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정부의 조치가 완벽했다고 하더라도 뱅크런이 중단되지 않는 한 중소형 은행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일단 의심이 생기고 나면 자잘한 뉴스에도 투자자들은 자주 흔들리게 되죠. 셋째, 연준의 돈 풀기가 결국 잡아가던 물가를 다시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걱정도 많았는데요.
연준의 QT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본원 통화의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죠. 그보다는 은행들의 대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광의의 유동성, 즉 M2에 좀 더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M2가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준의 돈 풀기로 잡아가던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넷째, CS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코코본드에 대한 상각 처리 문제가 2,750억 달러 규모의 코코본드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겠습니다. 유럽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또다시 시장은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코코본드 상각 이후의 시장 동향도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스키 모멘트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도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이 민스키 모멘텀을 주장하면서 1분기가 주가 고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라고 주장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이 매각되게 되죠. 자산 매각이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 속도가 극단적으로 빠르게 치닫는 과정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증시 대폭락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딱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1929년의 대공황 그리고 2008년도의 금융위기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는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PF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정부가 공적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의 이 본 PF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건 말뿐이고요. 그 조건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공적 보증이라고는 하지만 보증기관에서 상위건설사의 연대 보증은 물론이고 채무 인수까지 요구하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떤 얼빠진 대형 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서겠습니까? 게다가 인건비 자체가 몽땅 올라서 할인 분양도 어렵습니다. 미국 역시 상업용 부동산이 매우 취약하죠. 이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1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21년 10월 수준까지 급락한 상황이니까요. 미국 은행들의 대출 자산 중에서 부동산 대출은 약 24%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소형 은행으로 갈수록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 노출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미 데미지를 크게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입게 되면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서 금융위기를 겪어왔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조기 진화하는 거 보셨겠지만 뭔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방치해두지는 않을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그 무엇이든 시장을 교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스키 모멘트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다 끝난 위기가 계속 시장을 붙잡는 이유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최근 미국 은행 위기의 차별성,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에도 주가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의 위기는 은행의 투자 실패, 신용 공여 등 과거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셨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나머지 은행이 TV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즉시 조기 진화에 나섰는데요. 당국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의문에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뱅크런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유출된 예금은 당국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복구했지만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린 투자자들의 신뢰는 즉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박문환 이사께서는 미국 은행권의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모두 해결됐지만 심리적 안정 단계까지 접어들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박문환 또는 박문환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힘을 실어드리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